안녕하세요. 초보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는 7월 1일은 역사적인 날인데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미국 나스닥 S&P 500 이게 이제 지수가 1970년,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해에 그때 증시가 폭락하고 그 약세장은 무려 10년을 갔습니다. 레이건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10년을 가면서 그쵸 약세장이 이어졌었는데 역세장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 16년 다음에 두 번째로 긴 그때만큼 나쁜 그쵸 1년에 그 가장 안 좋았던 증시를 보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안 좋았고 전 세계 특히 미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기술주 성장주의에 이런 정말 자본주의 위기 같아요. 이게 사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미국 주식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1년 뒤에 이런 미래가 올 거를 누가 예상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차 아주 이런 힘든 시기에 아주 이제 선결지명을 갖고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유행시켰던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새 책, 자본주의 대예측이란 책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대예측가 클라우스 슈밥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어떻게 자본주의를 구하는지,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가 이게 원제가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제목을 자본주의 대예측이라고 바꾼 거예요. 네, 책 공미의 평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채널 운영자면서 최근에 제가 카카오톡의 브런치 작가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재테크 부문의 추천 작가로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브런치에서 신진상의 브런치를 찾아보시면은 저를 브런치에서 볼 수도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이 자본주의 대예측이에요. 클라우스 슈밥은 이제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하고 그리고 공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경제학과 공학을 다 잘하는 분이고요.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나 뭐 케네디 스쿨 뭐 이런 데서도 강연을 했고요. 이제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매크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세계 경제 포럼이 해마다 다보스 포럼 열리잖아요. 거기서 빌 게이츠 참석하고 뭐 세계적인 그쵸 알리바바의 마인도 참석하면서 전 세계의 기성과 석학과 재벌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방향타를 지정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70년대부터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공저자는 피터 반헨이라고 그러니까 세계경제포럼 WEP의 회장 커뮤니케이션 담당 및 국제미디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경제포럼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체잖아요. 거기서 1인자, 2인자가 같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책이 자본주의 대예측이고요. 이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재밌는 게 메가스터디 북스거든요. 메가스터디가 책도 내나. 근데 메가스터디도 사업 다각화, 왜냐 곧 제가 볼 때 수능이라든지 입시 사교육은 우리나라도 사양길에 접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새로운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 있죠. 클라우스 슈밥의 이 책도 이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은 모두 3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 그래서 지나온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발전과 퇴보의 역사,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퇴보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주자본주의는 미국식, 쉽게 말하면 주주는 기업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는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고용만 창출하면 된다는 게 주주자본주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익은 다 주주한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회사를 경영하고 나서 남는 부분. 근데 이해관계자본주의 그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은 주주자본주의 대신 이해관계자본주의를 죄송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데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왜냐면요 클라우스 슈밥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린 시절이 워낙 참혹했기도 했고 그리고 한간의 소문에서는 클라우스 슈밥이 저는 외모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클라우스 슈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수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1937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태어나서, 그리고 고향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그때 저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예. 클라우 슈밥은 고향에서 있으면서, 고향이 폭격을 당하고, 예, 이런 것들을 숱하게 보면서 독일이 절망의 나라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힘든 시절을 얘기하면서 인류가 그만큼 지금도 힘든 시절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살아온 이야기들을,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격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폭격 후에, 그리고 예, 이제 독일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일본은 미국만 상대했었죠. 그러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그쵸, 예, 막강한 소련군까지 동시 상대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전쟁을 치렀고요.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영국군과 미군이 중심으로 된 공중 폭격으로 한 100만 명 정도의 독일인이 죽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육군은 주로 이제 소련군은 육군으로 밀고 왔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은 공수를 통한 학살은 별로 없었지만 대신 소련군은 동프로이센 지역이랑 프로이센 지역의 그쵸, 동독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8세부터 80세까지의 독일 여성의 80%를 강간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생아가 그때 한 200만 명 정도 태어났다는 뭐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인류 역사, 그렇게 얘기하면 독일도 소련도 할 말이 있죠. 왜냐, 독일군이 와가지고 러시아에서 저지른 것은 1100만 명의 군인을 죽이고 1600만의 민간인을 죽이는 2700만이라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죽였기 때문에 할 말이, 인류 역사의 최악의 전쟁을 겪었던 그쵸, 두 민족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 관계에 있지만, 클라우스 슈밥은 제가 볼 땐 그 생명력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이나 그쵸, 이런 총리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영향력이, 세계 경제에서 미친 영향이. 그렇게 해서 그 힘든 시기를 떠올리면서 그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나라는 쪼개졌죠. 1949년에 종독이 생겼잖아요. 이 영구적으로 생각했죠. 이 소련이랑 쉽게 말하면 소련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예측대로 가진 않지만 결국 인간은 과학기술의 진보로, 그렇죠, 민주주의의 진보로, 항상 진보해 왔다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클라우스 슈밥도 갖고 있어요. 클라우스 슈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치, 사용하는 인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뭐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은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그동안 책에서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넥스트 두 번째 책이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 또 한 권의 책이 있고요. 총 세 권을 쓰고 이번 때 네 번째 책인데, 이번에만큼 불공평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상당수 토마 피케티, 저도 되게 좋아하는 프랑스의 작가인데, 이제 제2의 영막스라고 불리죠. 그래서 자본론을 21세기 버전으로 쓰고,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쓰고, 왜 사회주의인가?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니까 유럽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책까지 썼던 사람인데, 토마 피케티의 이론을 자세히 여기 소개하면서 지금 현재 자본은 그쵸, 더 많은 이익과 잉여를 채면서 그것이 노동자한테, 그리고 이제 세금으로 형태로 가지 않고 회사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하잖아요. 애플만 하더라도 쌓아있는 현금만 수백조거든요. 예, 그렇게 배불리기 시작하지만 거기에 맞게 쉽게 말하면 저게 안 돼요. 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AI 인공지능은 고용의 그거를 기회를 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지금 있는 일자리의 90%는 사라질 것이다. 즉 90%는 실업이 될 것이다. 실업자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려고 하는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토마 피케티의 책을 읽으면서 불공평이라는 것이 왜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정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불공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불공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왜냐? 불공평은 가진 것을 나눌 때 한 사람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불공평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기여하는 몫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에는 기본적인 어떤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를 다른 사람, 그쵸, 당연히 그걸 그쵸, 인센티브라고 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공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다만 그 대가의 차를 줄이고 거기에 개입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가는 비율을 높인다.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 하여튼 슈밥이 다른 책보다 불공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노동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제안했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제4차 실업혁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시각에 대해서 클라우스 슈밥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왜 선전에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선전의 선전은 무슨 뜻이냐면요. 선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의 선전시가 있잖아요. 파일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ZTE 그리고 평안보험 그 다음에 BYD 그쵸? 예, 요즘 잘 나가는 저거죠. 예, 2차전지 전기차 제조업체죠. 그 다음에 텐센트 이게 다 선전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삼국지 오나라 남쪽에 강남 남쪽에 있는 선전이에요. 여기를 중국은 실리콘밸리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선전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어떤 약간 독일의 입장이 좀 그래요. 독일은 러시아의 석유도 천연가스도 필요하고 중국의 시장도 필요하고 미국의 안보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중국의 도움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중국의 어떤 선전이 그쵸? 예, 네, 그치? 예, 급부상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요. 그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때 중국식의 사회주의나 중국식의 어떤 그런 특색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그는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근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은 당시 사기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아직 4차 산업혁명이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해서 지금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동안 6년이 지났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뜨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AI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크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뭐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뭐 비약적으로 발전하진 않았거든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앞서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그는 빅피처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더 큰 그림. 그래서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바꾸자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제 세계화를 거쳐가지고 주로 자본주의와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자본주의 역사를 풀어가고 세계화였다 보호무역이었다 세계화였다 보호무역이었다 그러다 결국 세계화에서 다시 보호무역을 가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세계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저 갈등과 어떤 갈등 제조기 그리고 양극화 제조기인 자본주의를 그렇죠? 예,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세계화의 문제점도 이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와 기업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그럼 좀 이제 정부의 개입을 좀 강조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있고요. 이제 대학 이런 데들은 다 시민사회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 이런 사람들까지 즉 기업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다국적 대기업까지 모든 그리고 영세 기업까지 모든 걸 그래서 기업의 구성원을 다 같이 치는 거예요. 거기에 시장 회장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사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까지 다.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1961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독일에서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그 이유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잖아요. 미국의 노동자들과 독일의 노동자들은 어떤 삶의 조건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제사회 UN, WTO, 그리고 OECD 같은 이런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쵸? 쉽게 말하면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 이런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관계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 자본주의 모델에는 네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는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기업은 이익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이게 달라요.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면 됐어요. 이윤만 돈만 벌면 되는 건데 여기는 장기적인 가치는 또 달라요. 가치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지만 돈 외의 것, 행복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기업이 가치 창출에까지 달려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클라우스 슈밥이 그렇죠, 다른 어떤 미래학자들과 좀 다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주요 목표는 각 조직의 목적 또는 임무다. 시민사회의 주요 목표는 각 조직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 조직이 가진 목적이나 목표가 그렇죠, 그것이 이익 집단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 전체, 시민 공동체를 그렇죠, 공동선을 유지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기업, 각 조직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힘을 합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는 공평한 번영을 추구한다. 이게 공평한 공정성이라는 것이 사실 지난 정권 때부터 화두가 됐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금 같은 이제 평화를 깨려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처럼 그냥 죽여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이해관계 자본주의 모델에는 이제 네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도 해야 되고 정부도 일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결국에 보면 자본주의는 기업의 독재잖아요. 정확히는 기업 CEO의 독재죠. 혹은 기업의 오너의 독재인데 거기에 견제와 균형을 거는 거잖아요. 물론 견제와 균형을 걸기 위해서 저게 있어요. 사회이사라는 제도가 있죠. 사회이사도 저도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에 사회이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거수기에 불과해. 아는 사람이라 저도 친구 기업에서 그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견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은 사회이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국제사회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본주의 발전, 이해관계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책에서 가장 큰 의문이고 아직 내가 얻지 못한 명인데요. 이거예요.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정말 기업에서 가능할까? 이러면요,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아이폰을 만들었겠어요? 아이폰 만들려고 반대하면 그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다 설득합니까? 국가도 못하는 일인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으면 아마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랬을 겁니다. 벨이 전기를 발명할 때 전화를 발명할 때 너 벨이 시장 조사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이게 실제 했던 말이에요. 그냥 욕부터 바로 하고 합니다. 조인트부터 바로 깔아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스티브 잡스와 애플이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팀 쿡도 그에 못지않게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샤텔 나텔라 이전에 빌 게이츠는 더욱더 그렇죠? 카리스마가 강했던 독재자들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시민사회나 국제사회까지 문을 연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자면요. 4차 산업혁명을 전염시켰다고 하게 되겠죠. 그게 엄청난 영향력이, 그쵸? 예, 아직도 여전하구나. 양극화 해결이랑 친환경, 자본주의는 문제는 산적하죠. 그래서 ESG란 말이 등장한 거고요. 이대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마당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필연적인 것 같고, 이 책이 아니라 그쵸, 이제 클라우스 슈밥의 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아마 읽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이래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주주들 자본주의만 생각한다. 주주들 이익만 챙긴다. 그럼 주가만 올리면 되냐?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물가다. 그래서 어떤 이번에 주가가 그렇게 사실 그게 바이든에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둘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으려면요, 기업의 오너와 경영의 어떤 독재적인 그쵸? 어떤 리더십을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접근이나 반대쪽 시각도 있었다면 더 좋은 평가를 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5.0점 만점에 4.3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자본주의 대외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